유로 2024 결승전이 끝나고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은 유로 대회 최다 우승국이 되었습니다. 대회 MVP로는 로드리가 선정되었는데 그의 활약상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로드리는 이번 대회에서 총 439개의 패스를 시도해 92.8%라는 놀라운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와의 16강전에서는 득점까지 기록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의 중원은 대회 내내 공수 밸런스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로드리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2018-2019 시즌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다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는데 당시 이적료가 무려 9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 후 맨시티는 5년 동안 4번이나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현재 로드리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는 단순히 높은 연봉만 받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의 실력은 동료와 감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를 완벽한 선수라고 평가했고 웨인 루니는 스페인의 심장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는 그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라고 말했고 데클란 라이스도 모든 면에서 로드리가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동료인 필포드는 더 나아가 그는 스타처럼 드리블하고 이처럼 패스를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191cm의 훌륭한 피지컬을 가진 로드리는 패스와 드리블뿐만 아니라 상대 선수를 제압하는 능력과 태클 실력도 뛰어납니다. 유로 2024 우승과 MVP 수상으로 그는 이제 발롱도르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회 전 스페인의 우승 확률이 14%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에 패배하는 수모를 겪었고 로드리 외에는 뚜렷한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죠. 심지어 16세 소년 야마리가 주전으로 뛰어야 할 정도로 공격수 자원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스페인은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등 강호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우승 원동력으로 로드리를 꼽았습니다. 스페인의 수비력도 돋보였습니다. 7경기 동안 반사실점만 허용했는데 조별리그에서는 무실점을 기록했고 16강전부터 매경기 1실점씩만 허용했습니다. 반면 공격에서는 15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공수 균형이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팀의 균형은 선수들의 체력 소비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의 핵심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는 결승전 패배 후 심한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해외 축구 전문가는 라이스는 공을 받아 존 스톤스에게 패스만 하는 쓸모없는 선수라고 호평했습니다. 이는 아스널에서 라이스의 활약과는 상반된 평가인데 아무래도 감독의 전술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라이스의 활약 덕분에 잉글랜드는 경기력에 비해 실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도 믿을만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 역시 로드리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다면 분명 더 강력한 우승 경쟁팀으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브 비수마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비수마가 주전으로 낙점된 것 같지만 추가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이적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토트넘이 공격수 제임스 매디슨과 미드필더 게티에를 영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의 이적료만 합쳐도 1억 2천만 파운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토트넘 역사상 전례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중 한 명만 영입해도 토트넘의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영국 언론에서는 게티에가 리버풀행을 원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과연 매디슨과 게티에 같은 공격적인 선수들만 영입한다고 해서 토트넘이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렌제 포스테콜로 감독의 전술에서는 공격수들이 마음껏 공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출전이 확정된 만큼 비수마 한 명에게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프리시즌 경기에서 포스테콜로 감독이 올리버 스킵을 풀백으로 기용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실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적 시장에 나와 있는 능력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조슈아 킴리가 있었지만 그는 이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28세의 킴리를 영입하기 위해 뮌헨은 약 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수마가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면 모를까요. 하지만 로드리, 라이스,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을 보면 최상위 클럽들이 얼마나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확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은 리그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2월에서 3월까지는 맨시티, 아스널과 함께 우승 경쟁 3파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비수마나 로드리보다 주급이 훨씬 적은 선수였습니다. 바로 엔도 와타루입니다. 리버풀이 엔도를 영입했을 때 이적료는 1600만 파운드, 약 27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1993년생인 엔도의 나이를 고려하면 B클럽 영입치고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죠. 당시에는 리버풀이 급하게 백업 선수를 찾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위르겐 클롭 감독은 엔도를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엔도는 리버풀 팬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다음 시즌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로 모하메드 살라 다음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178cm의 비교적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엔도는 뛰어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 분데스리가 시절 2년 연속 공중볼 경합 성공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엔도의 가장 큰 무기는 뛰어난 활동량입니다. 그는 구슬땀을 흘리며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성실한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은 없지만 엔도는 모든 면에서 매우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리버풀의 다음 시즌 예상 라인업에서도 엔도의 자리는 확고합니다. 반대로 보면 리버풀도 더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엔도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는 것이 토트넘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훈련에 합류하지 않고 있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비수마 한 명뿐입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올리버 스킵이 상황에 따라 투입될 수 있지만 이는 변칙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경기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63실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리그 8위를 기록했던 시즌과 비교해도 2실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제 무리뉴 감독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때도 실점은 45개에 불과했습니다. 토트넘이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점으로 인해 체감상 부진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시즌에 토트넘은 실점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캐슬에게 4실점, 6실점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고 풀럼에게 실점 무득점 패배와 같은 일도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토트넘의 수비진 구성을 살펴보면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에메르송 로얄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데스티니 우도지가 가세하여 수비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중앙 수비수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 영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제임스 매디슨의 영입으로 창의적인 공격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강이 시급합니다. 비수마 한 명으로는 긴 시즌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공격진의 경우 해리 케인의 잔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케인이 떠난다면 토트넘의 공격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과 데얀 쿨루셉스키가 있지만 케인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언급한 게테 외에도 여러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렌트포드의 공격수 이반 토니가 토트넘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을 기록한 강력한 공격수입니다. 또한 레스터시티가 강등되면서 제임스 매디슨 외에도 하비 반스, 티모시 카스타뉴 등이 이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이라 토트넘의 즉시 전력 보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강입니다.
앞서 언급한 엔도 와타루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축구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제1리그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새 감독 엔제 포스테콜로의 전술도 주목됩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전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통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수비진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면 자칫 실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은 이미 프리시즌 경기에서 몇 가지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버 스킵을 풀백으로 기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선수들의 다재다능함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옵션을 찾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또한 포스테콜로 감독은 유스 선수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알피 도힐, 데니 로즈 등 젊은 선수들이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들이 실제 시즌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과 빠른 템포를 고려하면 안정감 있는 전력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시즌 목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일 것입니다. 지난 시즌 8위로 마무리하며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얻은 것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4위 안에 들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등 강팀들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게다가 뉴캐슬 유나이티드, 브라이튼 등 다크호스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전력 보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 보강이 시급합니다. 또한 해리 케인의 잔류 여부에 따라 공격수 영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팬들의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부진했지만 여전히 토트넘의 핵심 선수입니다. 새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포스테콜로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결론적으로 토트넘의 다음 시즌은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감독, 새로운 선수들, 그리고 높아진 팬들의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매우 궁금합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한번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